18세기 영국을 시작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인류는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적용되게 되는데 1770년 증기자동차, 1824년 전기자동차, 그리고 1886년에는 가솔린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02년 영국의 발명가 프레드릭 리차드 심슨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모터워카라 불린 이 차량은 장갑판을 두르고 여기에 맥심 기관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장갑을 두르고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사람들은 장갑차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장갑차는 크게 궤도형 장갑차와 차륜형 장갑차로 나뉘었습니다. 궤도형 장갑차는 무한궤도를 사용하는 만큼 야지 기동성이 우수하고 장애물 극복 능력이 탁월하며 무거운 무기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차륜형 장갑차는 일반 도로에서 속도가 빠르고 정비가 단순하며 운용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궤도형 장갑차와 차륜형 장갑차는 각각의 장점이 있었던 만큼 운용 부대의 특성과 각국의 자연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장갑차는 M8 그레이 하운드 차륜형 장갑차였습니다. 1948년 건국과 함께 군대를 창설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에게 M26 퍼싱 전차 100여 대를 요구하게 되지만 미군은 한국군이 전차를 이용해 북침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공격력은 보유하고 있는 M8 그레이 하운드 27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그레이 하운드로 무장한 육군 독립기갑연대는 즉시 전투에 투입되게 되는데 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레이 하운드의 37mm 주포는 북한군 T-34 전차의 장갑을 관통하지 못했던 반면 그들의 85mm 주포에는 쉽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 개시 6개월 만에 우리 군이 보유한 그레이 하운드는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 미군으로부터 M113 궤도형 장갑차를 400여 대 들여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차륜형 장갑차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 군은 북한 특수부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들은 AN-2기나 잠수정을 이용해 우리 영토 후방으로 침투하여 주요 군사시설이나 산업시설을 파괴할 것인데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기동성이 우수하고 최소한의 방어력도 갖춘 차륜형 장갑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유럽제 장갑차를 물색하게 되는데 그 후보는 서독 벤츠사의 UR416과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CM661사였습니다. 두 차량을 비교해 본 결과 성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독은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당시 나토 회원국 이외에는 무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탈리아의 CM661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각종 기술 이전과 함께 면허 생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7년 아시아 자동차에서 면허 생산된 CM661사는 우리 군의 KM900이라는 이름으로 납품되었는데 당시 장갑차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KM900을 통해 각종 기술을 익힐 수 있었으며 장갑판과 방탄유리, 방탄타이어 등도 국산화할 수 있었습니다. 총 450여 대가 생산된 KM900은 수도방위 사령부와 일부 후방 사단에서 운용되다가 현재는 모두 폐역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5년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향후 병력 감소에 대비해 일부 사단을 해체하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한 개 부대가 담당하게 되는 작전 지역이 대폭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장된 작전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동성이 우수한 차륜형 장갑차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대표적인 방산업체에서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두산 인프라코어의 블랙폭스입니다. 경쟁 업체 중에 가장 먼저 시제 차량을 제작한 두산은 기본형인 6륜형 장갑차에 12.7mm 기관총과 40mm 유탄 발사기를 조합하고 있으며 군의 요구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제 원격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장형으로는 8륜형 자주대공 차량, 40mm 포탑을 장착한 보병 전투차, 앰뷸런스, 다연장 로켓 차량 등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로템의 스콜피온입니다. 스콜피온은 6륜형 병력 수송 장갑차인데 로템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8륜형의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주피터라 불린 이 모델은 K1A1에 장착되는 44 구경장 주포를 장착하며 캐로젤형 자동 장전 장치로 인해 차장이 혼자서도 주포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구경 화포의 발사 반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당시로서는 충족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테크윈의 MPV입니다. 삼성 테크윈은 다른 두 회사에 비해 장갑차 분야에서는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의 기존 장갑차 설계를 참고한 형태였으며 C-130 수송기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험평가를 통해 시제품들의 성능을 확인한 국방부는 600여 대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은 기존 시제 차량의 설계를 추가로 변경해 8륜형 장갑차인 K808, 6륜형 장갑차인 K806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먼저 K808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사단의 수색 정찰 임무와 병력 전개를 위해 개발된 K808은 승무원 2명과 전투병 9명이 탑승할 수 있는 장갑차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D6HA 420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7단 자동 변속기로 정지 상태에서 32km까지 6초 만에 가속할 수 있고 도로에서는 최고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럼플렛 전술 타이어를 장착해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에서도 48km의 속도로 1시간가량 주행이 가능하며 운전석에는 열상 잠방경이 설치되어 있어 주행 안정성과 야간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무장은 K4 40mm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12.7mm 중기관총을 장착하며 차체 전 방향에서 7.62mm 소총탄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고 부가 장갑판을 추가하면 14.5mm 기관총탄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K808은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워터제트를 이용해 수상을 주행할 수도 있는데 속도는 8km이며 전진뿐만 아니라 좌우나 후방으로의 주행도 가능합니다.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대인 지뢰에 대한 방호 능력이 있으며 그 밖에 내충격성 시트, 개인용 안전벨트, 차내 자동 소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생방 상황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양압장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냉난방 기능이 있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날씨에서도 병사들은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K806은 후방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와 기동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K808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 기본 성능은 거의 비슷하며 무장은 7.62mm 탄을 사용하는 K16이나 M60 기관총을 사용해 화력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806은 교량이 설치된 후방 지역에서 작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상 주행 능력은 제거했으며 이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K806은 원래 후방 사단에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군기지 방어용인 K200 궤도용 장갑차나 수도방위 사령부의 KN900 장갑차를 대체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군에서는 K806 대신 소형 전술 차량을 도입하기로 했고 수도방위 사령부도 한강 도하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며 수상주행 능력이 있는 K808을 사용하기로 해 K806의 도입 수량은 원래의 계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K808은 육군에 약 600여 대 정도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능이 준수하면서도 가격까지 저렴해 국방부는 K808의 화상형 모델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30W 1000호는 K808의 차체에 30mm 대공포를 장착한 버전입니다. 육군에 노후화된 20mm 발칸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이 차량은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이용해 명중률을 높였으며 무엇보다 자주 대공포이기 때문에 작전 범위와 생존성을 극에 향상시켰습니다. 1000호는 자체적인 탐색 레이더 없이 인근 국지방공 레이더로부터 표적 정보를 수신하기 때문에 도입 가격을 극에 낮출 수 있었으며 자동화로 인해 중대 병력을
기존 48명에서 18명으로 줄일 수 있어 병력 감소에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요격 능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K808은 지휘 차량으로도 개발되었습니다. 최첨단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며 이에 따르는 신속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기존 차량보다 실내고를 높여 승무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차량 상부에는 지휘용 천막을 적재해 야전에서 지휘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보조 발전기를 장착해 엔진이 고장난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작전 지휘가 가능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대대급 지휘 차량인 K877에는 도하 능력이 있으나 사단이나 여단급 지휘 차량인 K870에는 도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신속하게 국방력을 강화해야 했던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차륜형 장갑차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핀란드와 협력해 그들의 파트리아 장갑차를 면허 생산하려 했지만 핀란드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로템의 K808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다른 무기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장갑차 사업에는 그리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K808 기본형을 포함해 지휘차량, 공병차량, 구급차량, 105mm 경전차 모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현대 로템은 K808을 해외로 첫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남미 페루에서 6천만 달러를 투입해 30대의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K808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에서 K808뿐만 아니라 K2 전차, 전술 차량, 군안 차량 등에 대한 독점적 권한도 얻게 되었으며 사업이 잘 진행되면 120여 대의 장갑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K808의 성능 개량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감시 및 타격 능력 증대,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 지휘 통제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장착된 전후방 카메라에 추가로 측면 카메라를 설치해 전 방향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전자 잠만경으로 외부의 상황을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해 차량 내부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 하부의 방호 기준을 기존 대인 지뢰에서 대전차 지뢰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TMMR 전술용 다기능 무전기를 장착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 통신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의 통신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지휘가 가능하고 육해공 합동 작전도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808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전투병들의 생존성을 높이면서 신속하게 전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 부대는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전차 지뢰에 대한 방어력, 무인기에 의한 공격까지 막을 수 있게 되어 우리 병사들의 소중한 목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갑차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